자, 안녕하세요. 부광중학교 3학년 과학, 우리 또 이번 시험 잘 봐야죠. 이번에 잘 봐야 돼가지고, 선생님이 나눠줬던 거 여러분들 조금 알려줘야 될 부분들이 아직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요거 또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과학부장 또는 선생님한테 또 카톡 해도 되니까, 물어보시고,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도 또 물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제 중3 과학 시험 대비 아주 중요하죠. 1번 문제부터 봅시다. 그래프에 각 기체들에 대한 포화 수증기량과 이슬점을 구하라. 자, 이제 우리가 여기 포화 수증기 곡선이 나왔을 때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 포화 수증기량 그리고 이슬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수증기량인데 수증기량의 최대치를 우리가 항상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최대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게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까지 가질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한계, 그 한계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얼만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 주머니가 커지는 거다라고 했었죠. 주머니가 커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속에 실제 들어있는 이제 뭐 돈이 들어있다, 금화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금화의 양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예시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B 공기를 봤을 때 B를 보면 우리는 이제 포화 수증기량을 볼 때는 항상 위로 올라가라 그랬죠.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쪽 이제 그래프와 겹치는 이쪽을 보면 28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B의 포화 수증기죠. 그죠? 근데 B가 지금 현재 이제 얘가 주머니 크기는 28까지를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지금 B가 가지고 있는 현재 금화의 개수,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우리가 여기를 보면 안 되고 Y축을 봐야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냐? 여기에 딱 보니까 14랑 똑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4만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재 수증기량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조금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슬점 한번 다시 개념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슬점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슬점은 우리가 이슬이 발생하는 온도, 이슬이 발생하게 되는 온도를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이슬점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포인트, 어떤 점, 막 무슨 그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 포인트가 아니고요.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도. 그래서 이슬이 발생하는 온도. 그런데 이슬이 이게 언제 발생을 하냐? 바로 공기가 포화되었을 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죠. 공기 속에 수증기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포화가 돼서 수증기가 꽉 차버렸어. 공기 속에 수증기가 꽉 차버렸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부터 이제 슬슬 수증기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물로 해가지고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슬이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때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슬점의 개념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도대체 이슬점을 어떻게 우리가 빠르고 쉽게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에 찍혀있는 A점, E점, D점 같은 경우는 그래프 위에 지금 점이 이렇게 찍혀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프 위에 점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건 바로 기본적인 포화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포화 상태 가득 찼다라는 거죠.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수증기가 주머니에 가득 차버려가지고 이때부터는 당연히 이슬도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라고 하는 거, 상대 습도는 상대 습도라고 적어야겠죠. 여기에서의 상대 습도는 가득 찼으니까 100%인 걸 우리가 항상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만만한 A랑 E랑 D부터 봐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A, 잠깐만요. 아이고. 자, 여기 있는 A 보시면 A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포화 수증기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포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A의 포화 수증기량을 구해라. A가 애초에 포화 상태니까 포화 수증기량 A가 지금 찍혀 있는 곳에 위치에 있는 글자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28이 되는 거죠. 28.
마찬가지로 2 봅시다. 2도 우리가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글자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몇입니까? 14죠. D 마찬가지로 7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슬점을 알아봐야 하는데, 이슬점 아까 뭐라 그랬더라? 이슬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 포화 상태에서의 온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A는 애초에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온도를 뚜두두두두 내려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온도 몇 도? 30도. 그죠? 이 또한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지금 몇 도? 20도. 그리고 D 내려와서 10도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은 것처럼 사실 포화 상태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포화 상태 너무 쉽죠? 그죠? 여러분들도 요거는 너무 쉬워서 문제가 안 됐을 건데,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바로 B와 C 같은 애들, 이 친구들은 지금 포화 상태가 아닙니다. 포화 상태가 아니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포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불포화 상태라고 하고, 아직도 수증기가 들어갈 여지가 남아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포화 수증기랑 어떻게 해볼 것인가? 자, 선생님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미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압축 강의니까 하는 방법에 대한 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 포화 수증기량 볼 때 그래프상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냐? B 같은 점 있을 때요, 이 B에서부터 점을 어디로 이동을 시키냐? 바로 위쪽으로 갑니다. 위쪽으로 점점점점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 그래프와 만날 때까지, 이 만날 때까지 가서 딱 멈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그래프에서 말하고 있는 값을 적어주시면 그게 바로 B의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B의 포화 수증기량 28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A도 포화 수증기량이 28이었죠. 왜 똑같을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에서는 가로축, 세로축 봤을 때 세로축이 수증기량을 의미하고요, 가로축이 온도를 의미합니다. A와 B는 지금 온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선상에 배열이 되어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수증기량에 대한 차이만 있는데, B는 수증기량이 지금 14만큼을 갖고 있는 애인데 얘가 점점 더 올라가면 이 14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B까지의 높이를 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그래프가 포화선상, 이 B금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금까지로 온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 이 정도 올라갈 여지가 더 많이 있는 거죠. 올라갈 수 있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이만큼의 수증기를 더 넣는다면 이 B라는 기체는 드디어 포화 상태인 28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28을 B의 최대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포화 수증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의 논리로 우리 C도 보면, C도 점을 찍으세요. 점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위로 그대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쭉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면 우리 14에 딱 도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14인 점이 바로 C의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포화 수증기를 얘기할 때는 점에서부터 찍어가지고 그대로 그래프를 위로 올리면 됩니다. 위로 올리면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포화 수증기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는 어떻게 한다? 바로 위로 올라간다. 항상 우리 점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슬점 남아있죠. 이슬점 보시면, 이슬점 우리 어떻게 하냐? 포화 상태에서 이슬이 발생할 때의 온도입니다. 이슬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증기를 더 넣냐? 아니에요. 수증기를 더 넣는 거는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 온도를 바로 낮춰주는 방법을 택하죠. 온도를 낮춰준다? 어떻게 한다? 점을 왼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슬점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B점을 찍은 다음에 B점에서부터 점점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세요. 쭉 가다가 어디까지 만나? 그래프까지 만나. 그럼 이때 그래프 만날 때 이 점이 의미하는 온도가 바로 이슬점이 된다는 거죠. B의 이슬점. 이 문제에서는 20도씨가 되겠습니다. 그죠? C도 한번 해봅시다. C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왼쪽으로 갑시다. 왼쪽으로 쭉 가가지고 보니까 여기 뒤까지 딱 가네요. 이때 온도를 우리가 읽어주면 바로 이게 C의 이슬점이 된다는 거죠. 이슬점 몇 도? 10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의 이슬점이든 B의 이슬점이든 이런 빨간색 이슬점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간다? 얘는 왼쪽으로 간다.
대신 왼쪽으로 가서 왼쪽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버리면 큰일 나고 왼쪽에서의 온도를 읽어준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랑 이슬점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 두 개를 활용해서 뭘 또 구할 수 있다? 상대 습도를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 습도 어떻게 구하냐? 바로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게 바로 상대 습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 같은 거 한번 구해볼까요? B는 지금 포화가 28로 아까 구했었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14죠. 이거 조금만 지울게요. 다시. 자, B 같은 경우는 포화가 28이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14이기 때문에 B의 상대 습도는 28분의 14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자, 14, 28, 2분의 1 약분돼서 50%가 나오네요. 그죠? 우리 C 같은 경우 구할 때는 C의 포화는 14고 C의 지금 갖고 있는 양은 7이죠. 이렇게 가서 보면 그죠? 7이랑 딱 똑같죠. 그래서 얘는 14분의 7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14분의 7, 당연히 2분의 1이니까 얘도 50%의 상대 습도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B와 C는 습도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온도가 다르고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습도가 같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 습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림은 온대저기압을 지금 나타낸 거다. 그림은 온대저기압이다. 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대저기압을 3D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 질문하는 것 중에 좀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도대체 온대저기압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온대저기압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많은데요. 자, 온대저기압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날씨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날씨요, 날씨. 물론 이제 엄밀하게 과학적 정의로 하면 당연히 다르죠. 날씨가 아니죠. 날씨면 온대저기압이라는 말을 왜 썼겠어. 하지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항상 처음 하는 건 직관적으로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온대저기압을 그냥 날씨의 일종이다라고 봐도 크게 다르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온대저기압 같은 거랑 비슷한 애가 누가 있냐? 바로 우리나라 여름철에 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요?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우리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기단들인데 자, 이 기단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기이기 때문에 여름에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한테 온다? 기단의 이동이다? 바람이 이동하는 겁니다. 바람의 이동 언제 어떻게 이동합니까? 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름에서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온다라는 건 북태평양 기단 자체가 고기압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태평양 기단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얘를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한 번씩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시베리아, 당연히 시베리아 기단도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똑같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온대성 지방에서 오는 온대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거구나. 날씨의 일종을 그냥 나타내는 거구나. 시베리아 기단 같은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특징이 조금 다르죠. 우리 여기서 특징 보시면 선생님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자, 우리 온대저기압의 특징 첫 번째 여기서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온난전선이 먼저 앞쪽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온난전선이. 그리고 뒤쪽에는 따라서 뭐가 형성이 되냐? 이렇게 돼가지고 뾰족뾰족한 한랭전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동시에 그리고 한 점에 이 온대저기압 중심에서 있는 저기압 중심을 기점으로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특징이죠.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특징 써라. 첫 번째 뭘 쓰면 되겠습니까? 온난전선의 특징.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쓰면 돼요? 한랭전선의 특징. 이런 걸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온난전선의 특징 뭐 있습니까? 온난전선은 여기 우리 그림에서 보듯이 전선의 앞쪽, 여기 앞쪽이죠.
여기로 따지면 이렇게, 여기는 앞쪽, 여기로 따지면 또 A네요. 여기 A점. 이 A점인 앞쪽에 뭐가 형성되냐? 층운형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층운형 구름. 얘네들은 어떤 비를 내리게 하냐면 넓은 지역에 약하고 지속적인 비를 내리게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비가 있냐? 가랑비 또는 봄비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죠? 우리 봄과 가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랭전선의 특징은 뭐가 있냐? 우리 그림 보세요. 한랭전선 이렇게 쫙 있고요. 여기 전선의 지금 뒤쪽에, 그죠? 전선의 뒤쪽에 지금 무슨 구름? 저군형 구름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저군형 구름이 있고요. 저군형 구름은 뭐 어떤 비를 내리게 합니까? 좁은 지역에 아주 강한 비를 내리게 한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 누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소나기, 뭐 폭우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특징이고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 뒤쪽이고 여기가 B고요. C구죠. C. 여기는 C. 그럼 선생님, A랑 C 가운데 있는 B 점은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세 번째 특징. 자, B점 같은 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서는 중간에서는 날씨가 어떻다? 맑은 특징을 지닌다. 날씨가 맑습니다. 온난전선의 앞쪽에 비가 오고 한랭전선의 뒤쪽에 비가 오기 때문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껴있는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여기 부분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해가 그냥 쨍쨍 내리쬐면서 맑은 날씨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특징. 그래서 온대저기압에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약한 비가 왔다가 그 다음에 날씨가 또 맑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강한 비가 왔다가 날씨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비 왔다가 안 왔다가 비 왔다가 그죠? 날씨가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워. 이거 우리나라 가을이죠. 우리 저번 주만 하더라도 갑자기 아침에 비 안 왔는데 맑았는데 분명 비 안 온다 그랬는데 저녁쯤에 비가 내려가지고 비 맞으면서 집에 가고 그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고유의 온대저기압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변덕스러운 날씨다. 자, 그래서 우리 2번은 한 요쯤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감수 분열의 일부 과정을 나타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감수 분열을 얘기를 했는데 감수 분열이 시험에 나온다는 건 당연히 체세포 분열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번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감수 분열과 그리고 체세포 분열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좀 중요했었죠. 가장 먼저 우리 체세포 분열부터 봅시다. 체세포 분열부터. 이 체세포 분열은 기본적으로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 있는 보통의 세포들에서 일어납니다. 보통의 세포, 이게 뭘 말합니까? 그냥 우리 몸에 팔, 뭐 다리, 뭐 대장, 그다음에 뭐 심장 등등등 이런 데 있는 세포들을 우리는 보통의 세포라고 불러요. 근육 막 구성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세포들은 기본적으로 생장과 그리고 재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체세포 분열의 궁극적인 의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생장하기 위해서 또는 다친 데를 치료하는 재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염색체 수가 달라지면 큰일 납니다. 염색체 수 변화 없습니다. 그죠? 완벽한 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완전한 복제다. 자, 그래서 얘는 시기가 항상 우리 얘기할 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보는 거죠. 자, 우리가 근데 이 체세포 전에 간기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간기라고 하는 애들을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간기에서는요, 이게 세포 분열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죠. 사실 이제 세포 호흡도 하고 기본적으로 세포가 공장을 영업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간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포 분열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이제 간기에서 전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뭘 하냐, 바로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합니다. 감기의 구체적인 이제 어떤 과정 자체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감기에서는 유전 물질을 복제한다라고 하나 알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만 좀 살펴보고요. 전기 일단 봅시다. 우리가 사실은 체세포 분열도 배웠고 감수 분열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전기든 중기든 후기든 말기든 대부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기에 뭐가 일어나냐? 가장 첫 번째 염색체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 DNA가 응축해가지고 염색체라는 애가 처음 나타나고요. 핵막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핵막이 사라져요. 이제 핵막을 없애가지고 제대로 된 분열을 하기 위해서 DNA 복제, 염색체 복제를 분열을 하기 위해서 핵막을 사라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기 때 보통 일어나는 일이 되겠고요. 중기 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항상 뭐가 일어난다? 실 같은 게 나온다. 방추사라는 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앙에 정렬됩니다. 그죠? 그림으로 따지면은 전기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염색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좀 색깔 다르게 해볼까? 이렇게 잠깐만 이거를 조금 다른 색으로 할게요. 에이씨. 자 이렇게랑 이렇게 이거 두 개 상동 염색체 그 다음에 뭐 요렇게랑 그리고 요렇게 이거 두 개도 상동 염색체. 그래서 상동 염색체끼리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중기 때는 얘네들이 중앙에 딱 정렬이 됩니다. 조금 크게 그려야겠네. 그래서 중앙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는 건요. 얘네들은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얘네들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방추사가 따다닥 나가지고 이렇게 막 붙어버리는 요런 이제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후기 때는 이제 뭐가 일어나?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특히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유전 물질이 복제가 된 염색 분체를 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색 분체의 분리 그리고 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림으로 살짝 보자면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또 반대로는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애가 어디 갔어?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갔고요. 요쪽에 있는 애가 또 요쪽으로 갔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염색 분체가 밑으로 갔고 여기 있는 염색 분체가 위로 갔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후기 때 일어나는 일. 자, 그다음에 말기 때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세포질 분열도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핵막도 다시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슬 염색체가 풀어져가지고 염색체가 풀어져가지고 얘가 다시 어떤 상태로 DNA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기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내냐?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제 요렇게 점선으로 우리 많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핵막이 요렇게 생겼다. 요런 식의 그림이 있다면 이게 다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체세포 분열 말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 개를 더 봐서 이번에는 감수 분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 염색체 숫자를 감소시킨다라는 분열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왜 염색체 숫자를 감소시키냐? 아까 우리 체세포 분열 일반적인 세포라고 그랬죠? 얘는 일반적인 세포가 아닙니다. 얘는 아주 특수한 세포예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바로 뭐냐? 생식과 번식. 이 생식이랑 번식 이런 애들을 목표로 하는 진짜 특수한 세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세포 뭐가 있습니까?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 남자는 정자, 여자는 난자. 정자는요
정소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요. 난자는 난소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소에서 생성이 될 때 일어나는 분열을 우리는 감수분열이라고 한다. 난소에서 생성이 될 때 일어나는 분열을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정자가 지들끼리 막 분열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쨌든 간에 이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염색체 수를 46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자도 46개 가지고 있고 난자도 46개 가지고 있다 쳐봐봐. 그럼 두 개 합하면 몇 개 돼요 이거? 92개가 돼버립니다. 92개. 참고로 강아지가 70개입니다. 강아지가 염색체 수가 70개예요. 아마디로 사람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되게 이상한 생물이 태어나게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우리는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염색체 수를 아예 어떻게 하냐? 반으로 줄여버립니다. 얘 23개, 난자도 23개. 그래야 두 개 더해서 다시 46개로 완전한 사람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분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46개를 23개로 만드는 감수분열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감수분열은요. 46개를 23개로 반으로 딱 쪼개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짝꿍들을 떼놓는 겁니다. 그죠?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짝꿍, 상동염색체죠. 이 상동염색체를 구별하기란 매우 쉽습니다. 찾아내기 너무 쉽기 때문에 두 개로 어차피 가를 거면 상동염색체끼리 서로 다른 곳으로 들어가 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멘델의 분리의 법칙이랑도 연관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구체적인 과정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조금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수분열의 과정 보시면요. 이 감수분열은 너무나도 특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고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아주 특별한 분열이기 때문에 분열이 연속해서 2번이나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분열을 감수 제1분열 그리고 두 번째 분열을 우리는 감수 제2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감수 제1분열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감수 분열은요, 기본적으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밑에를 조금 지우고 뒤에다 쓸게요. 우리 전기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염색체를 아까 얘기했죠? 상동 염색체끼리 짝꿍을 분리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짝꿍이 누군지를 먼저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짝꿍이 누군지를 검사한 다음에 그 짝꿍들을 어떻게 해? 그냥 갖다 붙여버려요. 냅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막 요렇게. 아예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조금 떨어뜨리고 했는데 이렇게 얘 두 개를 아예 이렇게 붙여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왜 붙여놓냐? 짝꿍들을 먼저 누군지를 검사를 하고 짝꿍끼리 서로 떨어지지 않게 중앙으로 잘 배열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뜨려서 양쪽으로 끌어내야지 그게 일처리가 가장 빠르고 쉽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실수가 아무래도 많이 나겠죠. 감수분열에 실수 나면은 생식세포에 실수가 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손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힘든 이제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해서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감수분열 할 때 이렇게 상동 염색체 짝꿍끼리 붙어있는 무슨 염색체가 발견이 된다? 이가 염색체가 발견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 염색체. 이 전기에서 당연히 아까 이제 체세포 분열할 때처럼 막 이제 염색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핵막 사라지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애가 반드시 발견이 된다. 이게 감수분열을 구분짓는 가장 첫 번째 보기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수분열에는 이가 염색체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게 감수 제1분열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감수 제1분열 얘네들 이제 중기가 되면은 당연히 중앙 배열을 할 거고요. 후기 때는 이제 뭐가 발생하냐? 얘네들을 분리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끼리를 분리 이동을 시킨다? 바로 상동 염색체끼리를 분리 이동을 시킨다. 우리 염색 분체는 분리 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염색 분체는 나중에 분리 이동을 시키는 거고요. 가장 처음에는 상동 염색 짝꿍끼리를 일단 떨어뜨려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림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가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고 요렇게, 그리고 아래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얘네들은 다 다른 염색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이동을 시키고 난 뒤에 여기가 이제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면서 쌓이고 쌓이면서 그때부터 두 개의 세포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기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말기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후기 때에도 염색체 분리이동, 상동 염색체 분리이동은 일어나는데요. 이때는 아직 세포 하나의 세포, 이 한 세포에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 우리가 염색체 수가 줄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but 얘가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다른 세포로 분리가 돼서 나오는 얘네 각각의 하나의 세포들이죠. 세포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들은 이제부터는 각각의 개체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의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냐? 바로 감수 제1분열의 말기 때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수 제1분열 말기 때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든다.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수 제1분열 말기입니다. 말기 때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 감수 제2분열은 이 다음에는 너무 쉬워요. 감수 제2분열이 이제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그림으로 빨리 볼게요. 그림으로 빨리 보면 요렇게 있던 애들이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던 애들이 이제 전기죠. 중앙 배열합니다. 요렇게 방추사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붙고요. 아이고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방추사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자 위아래로 쫙쫙 이동합니다. 자, 이동을 할 때 얘랑 염색체가 따로 이동하면 안 되죠. 당연히 염색 분체끼리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염색 분체가 이렇게 한 개는 이쪽으로, 위에는 한 개는 얘가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말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싹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그리자면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네. 그리고 요런 애들 염색체가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핵막이 슬슬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커다란 하나였던 애가 반으로 쪼개지고 이 반으로 쪼개진 애가 또 반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우리 감수 분열에서는 총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 아이고. 자,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의 차이점. 자, 체세포 분열은 원래 이렇게 있던 애들이 이렇게 있던 애, 이거 2개 가지고만 좀 할게요. 이렇게 있던 애들이 이제 분열이 싹 일어나면 결국 얘가 어떻게 된다? 요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염색체 수의 변화부터 보자면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에 염색체 수가 1개, 2개였죠. 여기서도 1개, 2개, 여기서도 1개, 2개. 각각 세포들도 2개씩 갖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2개, 2개, 2개. 우리가 이게 다음 문제에서도 적용되는 말인데, 선생님 여기에 얘는 하나, 둘, 셋, 4개 아닌가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염색 분체끼리는 서로 복제된 것이기 때문에 복제된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종류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염색체 수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다시 계속 강조하죠. 염색체 수라고 하는 거는 염색체의 종류의 가지수를 세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종류의 가지수. 그래서 염색체 수라고 했지만 사실 진짜 뭐 절대적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세라는 게 아니고요. 염색체가 몇 종류 있니를 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따지자면 여기 있는 염색체 검은색이랑 보라색 2종류. 여기도 검은색, 보라색 2종류. 검은색, 보라색 2종류죠. 그래서 염색체를 2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감수 분열은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있던 애들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분열이 되냐. 막 중간에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상동 염색체끼리 분열이 됐다가 이렇게 분열이 됐다가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면서 한 개, 여기서도 한 개.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염색체 수의 변화 한번 봅시다. 염색체 수. 처음에 염색체 수 검은색, 보라색 2종류가 있었습니다. 2개. 그런데 이게 감수의 재분열 말기를 지나면서 완벽하게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가 일어나죠. 여기 분리의 법칙이죠. 분리가 일어나면서 염색체 수가 한 종류, 검은색 한 종류, 여기는 보라색 한 종류. 그래서 한 개. 여기도 검은색 한 종류, 한 개, 검은색 한 개. 그죠? 그래서 염색체 수가 원래는 2개였던 애들이 1개로 줄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염색체 수를 봤으니까 이제 뭘 봐야 되냐?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는 뭐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중요하고, 뭐 딸세포 개수 보면요. 딸세포는 당연히 체세포는 2개 나오고요. 감수 분열 4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뭐 우리가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내용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 앞쪽에 있었던 문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감수 분열의 일부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자, 이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자, 봅시다. 가, 나, 다, 라, 마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올 거 바로 마가 되겠습니다. 왜 마가 와야 되냐? 보시면 이게 지금 화질이 조금 구린데 이해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요. 염색체가 어떻게 돼 있냐? 요런 염색체 하나. 그 다음에 얘랑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이런 염색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색깔을 똑같이 썼으니까 선생님도 여기 색깔 똑같이 쓸게요. 다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라색 요런 염색체 하나, 요런 염색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 요런 염색체 하나, 요런 염색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염색체 2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서로 붙어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가 염색체를 나타내는 거고, 핵막이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는 거 보니까 핵막이 사라지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죠? 핵막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가 감수 제 1분열 전기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가 염색체도 나왔고 핵막도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 1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이거 딱 옆에 봐봐요. 라, 다 이런 애들인데 봐봐. 라인에는 이미 세포가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야? 다인에는 심지어 더해. 세포가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운데 점선 보니까 지금 또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얘가 가장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 같은 거 보면 가도 중간에가 지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얘도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나 보시면 세포가 아직 나뉘어지지 않았죠. 완전한 하나죠. 그래서 나가 분명히
두 번째가 될 거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얘들이 중앙에 지금 이렇게 일직선에 배열이 됐고 방추사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붙어있네. 그죠? 얘 뭐겠습니까? 감수 제1분열 중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고 방추사 실 나오면 무조건 중기다. 자, 그럼 가, 다, 라 중에서 누가 이제 세 번째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요. 잠깐만 또 조금만 지울게요. 보면 우리가 이게 다 같은 애들은 마지막이 확실해. 얘는 무조건 이제 4개 되려고 하잖아. 그죠? 얘 세포가 4개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얘 무조건 마지막이에요. 얘는 우리가 뭐 이견이 없습니다. 이건 뭐 따로 생각할 것도 없고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가랑 라 중에 누가 먼저냐를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라는 이미 2개야. 그지? 라는 이미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버렸고요. 가는 지금 나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점선이죠? 나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먼저 보고 가가 라보다 먼저겠구나라는 걸 먼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아직 핵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아있죠? 이거 말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냐? 감수 1분열 말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막이 이제 다시 생기고 있고 염색체가 이제 상동 염색체는 떨어져 있는데 세포질이 나뉘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 이거 감수 제1분열 말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세 번째. 그럼 라가 당연히 네 번째. 라는 그럼 뭐냐? 얘 뭐야? 중앙에 배열되어 있고요. 방추사 있네요. 뭐겠습니까? 감수. 근데 얘는 이미 나뉘어졌으니까 말기에서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2분열입니다. 감수 2분열 중기가 되겠다. 그럼 답은 뭐냐? 2개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 가운데 나뉘어져. 얘 지금 다 나뉘어지려고 하고 있고 핵막 또 생겼어. 얘 말기 때 나타난 거죠. 얘는 감수 2분열 말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수 2분열 말기.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가랑 라를 조금 이렇게 조금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 우리 항상 볼 때 세포의 숫자 먼저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항상 이 감수 분열에서는 숫자가 감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감소하냐가 중요해. 그죠? 감수 분열이니까. 이거 가나 다라 마 중에 도대체 언제 감수가 되느냐, 언제 염색체 수가 반으로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가나 다라 마 중에 바로 감수 1분열 말기인 가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죠? 가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수 분열, 감수 1분열 말기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포인트로 잡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4번 이제 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림 가와다는 세포 분열의 한 과정이다. 가와 나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아까 앞에서 조금 했던 내용이랑 이제 겹치는 내용인데요. 좀 중요하죠. 자, 가는 보시면 얘 뭐야? 검은색이네 하나랑 이거 뭐 다른 색깔로 좀 할게요. 이런 애 하나랑 요렇게 그 다음에 다시 요런 애 하나랑 요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기 지금 상동 염색체라고 일부러 표시를 해줬어요. 얘네 두 개는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같은 짝꿍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짝꿍이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가 있는 짝꿍이 있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얘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돼 있는데 얘랑은 아무리 봐도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이건 우리가 짝꿍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염색 분체가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해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염색 분체만 있고요. 누가 없습니까? 상동 염색체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점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항상 차이점을 서술해주라고 하면 뭐가 다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고, 뭐가 다른지는 이제 우리가 상동 염색체, 항상 우리가 세포 얘기할 때는 상동 염색체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상동 염색체가 있는 애들은 우리는 체세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상동 염색체가 없는 애들은 왜 없어 얘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없죠? 특수한 목적 때문에 감수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짝꿍끼리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갔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바로 생식세포가 되겠습니다. 정자나 난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결국 가와나의 차이점은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뭐랑 뭐의 차이점이냐? 바로 체세포와 생식세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얘기하시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세포와 생식세포 차이점 한번 볼까요? 일단 염색체 숫자부터 봅시다. 항상 우리 얘기할 때 염색체 수가 제일 중요하죠. 자, 염색체 수. 가 같은 경우는 우리 체세포인데요. 염색체 몇 개 있습니까? 상동 염색체는 다 다른 거니까 종류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염색 분체네요. 염색 분체는 같은 종류야, 다른 종류야? 얘는 무조건 같은 종류죠. 염색체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건 종류의 가지수를 세는 거다. 한마디로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두 개인 것 같지만 종류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죠? 파란색 한 가지. 그래서 얘는 한 개로 셉니다. 그죠?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한 개예요. 옆에 있는 애도 한 가지죠. 그래서 얘도 한 개로 셉니다. 즉 나의 염색체 개수는 총 몇 개냐? 바로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해가지고 두 개가 된다. 두 가지가 있다. 염색체가 두 가지가 있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염색 분체 한번 봅시다. 염색 분체, 간은 염색 분체가 있나요? 얘는 염색 분체가 없는 상태죠. 그렇죠? 상동 염색체인데 염색 분체가 없어.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염색 분체가 있는 상태. 염색 분체가 있다라는 건 바로 유전 물질의 복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간은 이 상태만 봐서는 유전 물질이 지금 복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아직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염색 분체가 없어. 염색 분체가 없어서 그래요. 염색 분체가 없기 때문에 유전 물질을 복제했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전 물질 복제 나는 했다. 그러나 간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봐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동 염색체 간은 있고요. 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은 우리가 체세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나는 생식세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5번 봅시다. 우리 5번 같은 거 이거 당연히 이제 선생님이 요것만 낸 건 아닙니다. 되게 많은 문제를 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림 제일 못 알아볼 것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했고 우리 가계도 분석도 많이 했죠. 재밌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둥글고 노란색이다. 둥글고 노란색이네. 우리 항상 이제 한글로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는 형질로 표현했다. 이 형질을 표현했다. 한글로 표현했다. 이거를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이제는 우리가 표현형으로 아니고 뭘로 나타낼 거냐? 알파벳 기호를 써서 유전자형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전자형. 이거 알파벳 기호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둥글고 노란색 둥글다. 뭡니까? 라운드 R. 그죠? 그리고 둥근 애들이랑 반대되는 애, 주름지는 애. 얘 라운드 R이 우성이니까 스몰 R. 노란색이다. 옐로우 Y. 근데 초록색이다. 얘는 우성이 아니고 열성이니까 스몰 Y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이네.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한 거니까 선생님 좀 빨리 좀 할게요. 둥글고 노란색이네. 어떻게 표현하냐? 라운드 R, 라운드 R, 라운드 Y. 아이고, 라운드란다. 대문자 Y, 대문자 Y. 자, 주름지고 초록색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소문자 Y, 소문자 Y.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교배를 지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 나왔어요? F1.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지금 안 썼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 이거 우성 순종이죠?
얘들은 정자를 한 종류밖에 못 만들어. 왜냐? 이 둘 중에서 누굴 고르나 대문자 R밖에 못 나오고요. 여기 둘 중에서도 누굴 골라봤자 대문자 Y밖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정자는 대문자 R, 대문자 Y. 마찬가지로 얘는 우리 열성 순종인데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애도 소문자 R, 소문자 R 중에서 어차피 누굴 골라봤자 소문자 R밖에 못 나와. 소문자 Y, 소문자 Y 누굴 골라봤자 소문자 Y예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난자의 종류도 소문자 R, 소문자 Y라는 거죠. 대문자 R, 대문자 Y와 소문자 R, 소문자 Y가 만나니까 어떤 애가 만들어지냐?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잡종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 F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1세대 자손이고요. 얘는 잡종이죠. 그렇죠? 잡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이거를 여기서 멈추질 않죠. 아니, 분명히 순종끼리 교배를 시켰는데 와, 떡하니 잡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잡종끼리 교배시켰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이제 궁금해한 거죠. 자, 완두콩은요, 자기 스스로 꽃이랑 잎을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수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가수분. 심지어 자가수분의 장점은 뭐냐? 자기의 똑같은 유전자형끼리 수분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형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세대에서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랑 똑같은 잡종을 교배를 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이 잡종은요, 정자의 개수를 굉장히 많은 종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일단 대문자 R, 소문자 R 중에 대문자 R 뽑힐 수 있고요. 대문자 Y, 소문자 Y 중에 대문자 Y가 뽑힐 수 있어. 이런 거 한 종류. 또는 이런 거 한 종류. 또는 소문자 R, 대문자 Y. 또는 소문자 R, 소문자 Y. 이러한 정자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반대로 난자 한번 봅시다. 난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도 근데 종류는 똑같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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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또 한 종류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정자들이랑 1번, 2번, 3번, 4번 난자들이랑 이제 소개팅 시켜주는 겁니다. 1번 정자랑 만날래? 누구 만날래? 1번 난자, 2번 난자, 3번 난자, 4번 난자 중에 하나 만날 수가 있고요. 그죠? 2번 정자 누구랑 만날래? 1번 난자, 2번 난자, 3번 난자, 4번 난자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각각 4가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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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씩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총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6가지나 나오게 돼요.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유전자의 경우의 수가 총 16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 장 넘겨서 우리가 표로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표현을 좀 하자면 대문자 R, 대문자 Y 이제 표를 조금 그리면 그 다음에 아이고 이런 애들과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각각 써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친구랑 이 친구랑 만나서 여기에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쓸 애 누굽니까?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Y, Y. 여기는 얘랑 만나서 여기가 되니까 여기는 이건 우리가 한 번 한 거니까 빨리 좀 쓸게요. 자, 여기로 오는 애, 얘랑 만나서 여기다 쓰면 되겠죠? 대문자 R, 대문자 R. 아이고, 잘못했네. 얘랑 만나서 여기죠. 대문자 Y, 소문자 Y. 근데 이게 얘랑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랑도 대칭적으로 같게 되겠죠. 얘랑도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친구는 요렇게 중앙에 있는 애들끼리 만나니까 대문자, 소문자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 옆에 오는 애는 대문자, 소문자. 마지막은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 요쪽에 대칭.
여기 있는 친구 여기 대칭. 그죠? 자, 여기 오는 애들은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 여기 있는 애들은 얘랑 만나서 되는 거니까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여기랑 대칭. 그리고 마지막은 열성끼리 만난다. 아이고, RRYY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총 이렇게 16가지의 경우가 나오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유전자형이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결국 뭘 알고 싶냐면 바로 표현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알고 싶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표현형의 비율을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형이랑 여기서 뭐냐? 처음부터 써보면 둥글고 노란색이네. 주름지고 노란색이네. 둥글고 초록색이네. 주름지고 초록색이네. 비율이 각각 몇 대 몇이 나올 거냐를 알고 싶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봅시다. 일단 둥글고 노란색이네를 찾아야 되는데 이 둥글고 노란색이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가 이제 둥근 형질을 나오려면 대문자 R 우성 형질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고요. 뒤에는 우성이 와도 되고 열성이 와도 되고. 그래서 뒤에 오는 건 몰라. 노란색이다라는 것도 대문자 Y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고 뒤에는 뭐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한번 초록색으로 표시해서 해보면 대문자랑 대문자 Y 한 개씩만 동시에 있으면 됩니다. 여기 있죠? 하나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총 몇 가지? 9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황색이고 노란색이네 찾아봅시다. 주황색이고 노란색이네는요, 이거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주황색이고 노란색이네는 주황색이네가 기본적으로 이제 열성입니다. 열성이기 때문에 우성인 이런 대문자 R 같은 우성 성질을 가지면 주황색이 아니라 주름지고 이 주름진 애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름진 애는 무조건 소문자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란색이니까 대문자 Y는 하나 있고 뒤에는 뭐가 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 Y, 소문자 Y. 그래서 소문자 2개 갖고 있는 거랑 대문자 Y 하나 갖고 있는 걸 찾으면 되겠어요. 소문자 2개 갖고 있고 대문자 갖고 있는 거.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그래서 비율 3. 자, 그 다음에 둥글고 초록색이네 봅시다. 둥근 애는 말 그대로 이제 아까처럼 우성인 애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대문자 R하고 뒤에는 뭐가 올지 몰라. 근데 초록색도 열성이기 때문에 소문자 Y를 반드시 2개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Y 2개랑 대문자 하나 갖고 있는 애. 소문자 Y 2개랑 대문자 여기 총 몇 가지? 3가지.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주황색이고 초록색인 애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애입니까? 열성인 애들입니다. 그래서 열성인 애들은 주름지고 초록색, 주름진 애 열성인 애는 소문자 초록색, 소문자 Y. 얘는 그냥 이걸로 고정입니다. 몇 가지 있습니까? 한 가지. 자, 그래서 선생님 이 비율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된다? 둘 다 형질을 2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애들 중에서 둘 다 우성인 애들은 9. 그 다음에 우성 하나랑 열성 하나인 애들은 각각 3. 그죠? 얘도 우 하나, 열 하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둘 다 열성 형질인 애들을 갖고 있는 애가 1이 나온다라고 이제 외우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둘 다 우성, 둘 다 열성이 가장 마지막에 오는 거고, 가장 양끝에 오는 거고, 우성 하나, 열성 하나가 각각 3의 비율로 동일하게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대 3대 3대 1. 총 더하면 가지수는 9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16가지의 이제 경우 중에서 9개만큼의 비율, 3개만큼의 비율, 3개만큼의 비율, 1개만큼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문제로 돌아가면, 자, 여기 보시면 2대 잡종입니다. 잡종 2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F2 친절하게 여기 써놨죠. 여기에서 3200개 완돌해요. 자, 3200개인데 여기는 9대, 3대 1을 지금 얘기하겠죠. 둥글고 노란색이니까 9. 주황색, 노란색 이거 열성 하나랑 우성 하나네요. 그래서 3. 우성 하나랑 열성 하나 3.
열성 1. 그죠? 완두를 얻었다면 이 중에서 주름지고 노란색이네. 여기 있는 애를 구하라고 합니다. 몇 분의 1? 9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16분의 3. 그래서 해가지고 몇백 개? 600개가 나온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거 조금 하다 보니까 길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요 정도의 내용은 조금 알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내용들, 뭐 3대1의 비율이나, 또는 분리의 법칙, 그리고 독립의 법칙,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가계도. 이 가계도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죠? 막 ABO식 혈액형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좋아했던. 그 다음에 정록생명이라고 하는 반성유정도 있었습니다. 반성유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둥글고 초록색인 애들이 몇 퍼센트의 확률로 나올 것인가, 또는 뭐 B호랑 A호랑 만나가지고 나왔을 때 뭐 A형이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인가, 뭐 이런 문제들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중요하니까 우리 필기했던 거랑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